한국은행이 미 연준에 앞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이제 제로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이어졌던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11월 25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를 1.0%로 0.25%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0%대까지 떨어진 기준금리가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린 겁니다. 미 연준이 현재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에 들어간 가운데 내년쯤 금리 인상을 할 계획인데 한국은행은 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데다 내년 1월 또 한 번의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테이퍼링이 계획대로 끝나게 된다면 내년 3, 4월쯤 미 연준의 금리 인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할 거라는 소문도 들리고 있어요. 아무튼 한국은행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 인상에 나선 이유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달러가 중요한데 이 달러가 급속히 빠져나가지 않게 먼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다 하면 한국에 투자되어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이렇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빚입니다. 한국의 가계 빚이 급증한 것이 가장 문제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하는데 금리가 인상되면 내야 할 이자도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고정금리는 금리 인상을 해도 문제가 덜 하지만 변동금리를 선택했을 경우 금리 인상은 쥐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기준금리 1% 시대가 열렸지만 가계대출의 80% 가까이는 여전히 금리 상승의 충격을 그대로 받는 변동금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대출금리를 올린 데다 내년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대출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대출자들이 변동금리를 선호한 것은 여전히 고정금리와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6월 말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5% 이상 높았습니다. 변동금리는 한 달마다 산정되는 코픽스를 기준으로 움직이는 반면 고정금리는 시장 금리를 즉각 반영하는 금융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는 은행들의 자금 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수치는 시장금리 변동의 영향이 더 신속히 반영되어 급락 및 하락의 폭이 큽니다. 말이 참 어렵죠? 금리 하락기에는 코픽스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는 코픽스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고정금리에 적용하는 금융채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여신금융 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체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시장금리 면에서 금융채는 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때 제공하는 금리를 토대로 산출한 수치입니다. 채권 상품으로 일반 채권들과 함께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 변동이 상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금융채를 기반으로 하는 고정금리가 유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은 실상 많지가 않죠. 금리 인상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빚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아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부동산입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보면 60에서 70%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계가 빚내서 집을 샀다고 볼 수 있죠.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이걸 일명 영끌이라고 하죠. 집 사는데 보탰기 때문에 일반 시중금리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미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5%를 넘어선 상황인데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6%가 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DSR, 즉 총 부채원리금 상환 비율이 40% 넘는 대출자의 1인당 평균 대출 금액은 1억 8,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로 쉽게 2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면 금리 3%였다면 이자가 연 600만 원이지만 이제 금리가 6%로 인상되면 이자는 연 1200만 원으로 껑충 뛰게 됩니다. 여기서 600만 원이라는 돈이 보통 일반 회사원의 2개월치 월급에 해당될 텐데요.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경우 이거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니까 버티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월급은 그만큼 오르지 않았으니까요. 투잡, 쓰리잡 뛰어야 메꿀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버블 경제 시대에 도쿄만 팔아도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꺼지고 난 뒤 일본은 장기 저성장 시대를 30년이나 맛봐야 했죠. 그 시간 동안 끝없이 오르던 부동산은 계속 하락했고 임금 인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일본의 임금 인상률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고작 4.4%에 머물렀습니다. 월급이 오르지 않으니 쓸 돈도 없고 당연히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일본을 가봐도 서민들의 삶의 수준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땅은 한국보다도 넓지만 아파트 평수도 작고요. 차도 웬만해서는 경차를 탑니다. 일본은 아무리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주차 비용을 따로 받습니다. 이게 아껴야 잘 살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만큼 경비를 줄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평수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라고 하잖아요. 평수로 치면 32평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평수가 대형 평수에 속합니다. 대부분 20평 정도가 국민 평수라고 합니다. 32평은 도쿄 중심가에 가도 고급 타워 맨션 아니면 보기 힘들 정도의 평수라고 하는데요. 또 일본에서 신축 아파트 대비 구축 아파트 가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일본은 아파트를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한국은 강남이면 구축 아파트여도 꾸준히 상승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데요.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으며 아파트도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끝없이 오르는 게 아닌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 거죠. 일본은 한국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낮음에도 평균 연봉은 20% 정도 더 높습니다. 임금 인상이 30년 동안 4.4%밖에 되지 않았어도 우리보다 연봉이 아직 높죠. 또한 대출 이자도 0.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기준금리는 아직도 제로금리 수준이죠. 그럼에도 일본 사람들은 부동산 구입에 크게 열을 올리지 않습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한국처럼 전세제도가 없는 것과 대출을 받는 게 한국보다 더 어렵다는 점, 그리고 세금 제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의 시장은 그리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오죽하면 한국의 미래는 일본을 보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국도 부동산 버블로 인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기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은 현재 신축이나 구축할 것 없이 부르는 게 값인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수도권 신축 아파트 한 채에 10억 원은 우습죠.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요즘 아파트를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아니 단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미리 사둔 분들은 큰 손해가 없을 겁니다. 지금 빚을 땡겨 영끌한 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2012년 하우스 푸어로 난리가 났던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시장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5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지만 지금은 10억, 20억 우습게 보는 시대입니다. 과연 10억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대기업 승진 누락 없이 9년차 과장급이면 연봉 6천 중반 정도를 받습니다. 그걸 20년 이상을 모아도 만들기 힘든 돈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떤 국가보다 부동산 버블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고용 불안과 소비 침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동산 시장만큼은 불장이었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아파트에 투자하는 게 유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부동산 시장에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2012년 한국에서는 하우스 푸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분양가보다 떨어진 아파트 값에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 상환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불과 9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집을 내놔도 보러 오지 않는다고 뉴스에서 하소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끝없이 오르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겠지만 10년 단위로 보자면 올랐다 내렸다 하죠. 2012년부터 불거진 하우스푸어 문제가 야기된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2011년 유럽발 재정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19는 장기화되어 가고 있고 저금리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 연준마저 테이퍼링에 들어가면서 그 많던 유동성 자금도 사라지고 있죠. 그렇기에 언제든 경제 위기가 닥쳐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빚을 낼 때가 아닌 자산을 조정하고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한국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되면 부동산도 점진적인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네오의 지식창고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